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구만 토크쇼 직설 김종윤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북한이 어제 오전에 또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죠. 25일 이후 엿새 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주에 북미가 DMZ에서 접촉을 한 사실이 또 뒤늦게 알려졌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일이 있을지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답은 미사일, 어떻게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이러다 보니까 북미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청해왔던 우리 정부의 셈법도 상당히 복잡해진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부의 외교안보 현안 또 있죠. 바로 일본의 화이트 국가 제외 이 배제 여부입니다. 당장 내일 결정이 날 것 같다는 얘기도 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증상으로 봤을 때는 일본이 실제 행동에 나선다. 일단 여기에는 방점이 실려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북한의 도발, 일본의 경제 보복, 어느 하나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쉽지 않은 문제들입니다. 차분하고 냉정하고 조금 더 멀리 보고 조금 더 다양한 얘기들을 들어볼 필요가 있는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698로 의견 주십시오. 토론 중에도 여러분들의 질문 상황 봐서 함께 좀 반영을 하는 시간도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전문가 또 모셨습니다. 제 오른쪽으로 차두현 아산전청연구원 개건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제 왼쪽으로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실장 홍은혁 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다음에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박광윤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영상부터 좀 하나 봐야 될 텐데요. 어제는 저희가 이제 미사일이다, 탄도미사일이다, 단거리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조금 전입니다. 오늘 아침에 조선중앙방송에서 북한이 관련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거는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신형 대구경 방사포를 시험 사격한 것이다. 이번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지도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하에 새로 개발한 대구경 조종 방사포의 시험 사격을 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신형 방사포의 시험 사격 결과를 본 뒤 정말 대단하다며 거듭 만족을 표시하면서 훌륭한 북한식 방사포 무기 체계를 만들어낸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이 이 무기의 관역에 놓이는 일을 자초하는 세력들에겐 이 시험 사격 결과가 털어버릴 수 없는 고민거리가 될 거라 말했다고 했습니다. 방송은 단기간 내에 지상 군사작전의 주역을 맡게 될 신형 조종 방사탄을 개발하고 첫 시험 사격을 진행한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이 커다란 긍지와 흥분에 휩싸여 있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앞서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어제 새벽 5시 6분과 27분 원산 갈마반도에서 동북쪽 바다로 탄도미사일 2발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2발 모두 비행거리는 250km로 가장 높게 치솟았을 때 높이, 즉 정점 고도는 30km 정도로 군 당국은 추정했습니다. 북한의 오늘 발표가 사실이라면 군 당국이 신형 방사포를 탄도미사일로 오인해 발표한 셈이 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대구경 방사포는 사거리가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유사해서 레이더 궤적만으론 탄도미사일과 혼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 문제는 저희가 좀 세 가지 포인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미사일이냐 정말 방사포냐라는 부분 하나. 그다음에 우리 군이 이거를 좀 제대로 알고 있는 거냐라는 부분. 또 세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를 방어할 수 있겠느냐. 이 세 가지 포인트로 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사일 얘기 계속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거를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현재 갖추고 있느냐. 이를테면 뭐 사드라든가 흔히 팩이라고 얘기하는 패트리엇 미사일 이 방어 시스템 또 현무, 투 뭐 등등등이 가능한 이런 거에 대한 걱정들을 하셔서 처음부터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 여러분들의 궁금증과 혹시 있을 우려 해소할 수 있을지 여부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 위원님. 네. 방사포입니까? 미사일입니까? 일단은 이 두 개의 25일하고 30일 날 발사된 두 발사체가 궤적이 틀렸어요. 7월 달에 발사된 예, 거. 그렇죠. 7월 25일, 30일 날 쏜 30일, 것들이요. 예. 그러니까 25일 쏜 것들은 고도가 조금 더 높았고 비행 고도가 50km 정도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른바 이제 풀업 기동이라고 하강 단계에서 한번 상승을 했다가 올라갔다 다시, 내려가는. 기동을 했고요. 7월 30일 날 쏜 거는 이 비행 고도가 그에 비해서 상당히 낮았고 풀업 기동을 하지 않았어요. 30km 정도였다고 예, 하더라고요. 예. 그러기 때문에 두 개는 조금 서로 다른 성격의 발사체라고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북한이 그 외부를 기만할 목적으로 예. 매체에다가 그 팩트 자체를 왜곡해서, 그러니까 사실 자체를 왜곡해서 보도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중앙방송에 오늘 예, 아침에 그러니까 발표한 저거는 건 그대로 맞다. 믿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석에 있어서 우리 명백하게 북한이 잘못한 행위를 이거는 우리의 정당한 행위다 이렇게 주장하기는 하지만 가령 미사일을 쐈는데 이게 그 미사일이 아니라 방사포다라고 이렇게 주장한 행태는 그동안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로 봐서는 네. 그 조선중앙방송이 얘기하는 방사포가 신형 맞다. 방사포라는 거에도 무게가 실리는 거고요. 사실은 이게 왜 이런 착각이 일어나냐 하면 방사포라고 얘기가 됐지만 이게 일반적인 포가 아니에요. 무슨 의미세요? 그 이 방사포라는 게 그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일종의 다연장 로켓이에요. 예, 한 번에 여러 발 발사되는 거.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뒤에 있던 화약의 힘에 의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자체 연료를 연소시키면서 나가는 로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궤적이 어떻게 보면 미사일하고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미사일하고 로켓 둘 다 스스로 일반적인 포와는 달리 뒤에 추진 장치를 가지고 연료에 의한 추진력에 의해서 비행을 한단 말이에요. 다만 로켓인 경우에는 궤적 자체가 완전히 수정이 불가능하고요. 네. 그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보다 정교한 발사 같은 것이 가능하고 또 일부는 궤도 수정도 가능하고. 조정도 가능하게 돼 있죠. 그러면 지금 이게 이제 방사포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조정이 중간에 발사 이후에 조정이 불가능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지금 박 이번에 교수님. 이번에 북한이 그 발사했던 방사포의 그 정확한 명칭을 보면 신형, 대구경, 조종이 들어갑니다. 새롭고 대구경이고, 큰 구경이고, 예, 그리고 그다음에 조종이다. 그만큼 미사일에 유사한 거죠. 아, 우리- 그러면은 예. 지금 아니요, 차관님 그러니까 말씀하신 지금 거 조정이 된다라는 게 자꾸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게요. 네. 그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미사일이 마지막에 궤도가 풀업 기동도 그렇고요. 네. 조정이 되면 막 그 요격하는 그 요격 미사일이 날아오면 그거를 탐지해서 피하고 이게 아니고요. 네, 네, 네. 일정한 궤적이 아니라 중간에 궤적을 변형시키는 거예요. 변형을 시키기 때문에 맞추기가 더 어려운 어렵다. 거지. 예. 알아서 자기가 피해 다니는 그 정도는 피해 다니는 게 아니다. 회피 기동이 아니고요. 여기서 조정 기능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이른바 풀업 기동이라고 하는 것처럼 예. 자체적인 최종적인 엔진 단계에서 또 한 번 분출을 하면서 변화시키는 단계가 아니라 아마 조정 날개나 이런 것이 달려가지고 그러니까 훨씬 풀업 기동보다는 수준이 낮은 움직여도 거다. 미세한 변화가 있을 거고 네, 네, 네. 글쎄요 방사포라 그럴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조금 저도 그 지금 의문스럽긴 한 게 그 조정 방사포라고 얘기할 거면 사실 방사포는요 요격 미사일로 요격하지 않아요. 그러면 뭘로 합니까? 우리가 포를 요격합니까? 그러면 그건 그냥 할 수 없는 거네요. 그건 어차피 지금 양측이 알겠습니다. 서로 포격전 하는 도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거를 또 조정을 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금 더 분석을 해봐야 예. 되겠어요. 지금 박 교수님께서 좀 말씀하시다 중간에 멈추셨던 게 이게 신형, 대구경, 그다음에 조정 이거에 이제 주목을 하셨잖아요. 예. 말씀 좀 마저 해주신다면 예. 차 위원님 조금 말씀은 그런 거고. 뭐 부연 설명을 드리면 뭐 북한의 발표에 저도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신형이다라고 하면 이 무기 체계가 중국이 갖고 있거든요. WS2와 WS3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방사포인데 구경이 400mm짜리 구경이고 400mm라면 이게 지름이 40cm라는 얘기가 되는 그렇죠. 거죠. 그 지금 북한이 예. 갖고 있는 신형 방사포가 300mm로 알려졌는데 뭐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겠죠. 만약에 중국형이라면 400mm고 이게 사거리가 300km까지 나가고 네. 그 앞에 GPS랑 글로너스라는 일종의 항법 장치가 달린 거죠. 그래서 아까 차 박사님 말씀처럼 회피 기동을 하지 못하더라도 정확하게 목표물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조종이다라고 저는 북한이 이름을 밝힌 것 같고요. 순항 미사일적인 특성이 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순항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회피 기동이 가능하고 훨씬 더 목표물을 정밀하게 쫓아가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목표물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 지금 알려진 거죠. 굳이 말씀드리자면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이 얘기한 바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일종의 이거는 지금 로켓하고 미사일의 중간 단계에 있는 중간 하여튼 이 네. 위치에 있는 일종의 혼종이라고 볼 수가 그러니까 있어요. 양쪽의 특성을 예. 이렇게 혼용을 시킨 그래서 뭐 신형이라는 말이 붙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근데 저 5월달에 2번 발사했던 그다음에 이제 7월 25일 날까지 발사된 그 앞에 3번의 단계 같은 경우는 좀 이스칸데르급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풀업 기능이 있다 등등등 뭐 이렇게 또 저고도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우리 군에서는 지금 북한의 오늘 방송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어제까지 상황이죠. 미사일이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다.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보시기에는 우리 군은 북한이 발표하기 전에는 몰랐다는 얘기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그 국방부의 입장을 쭉 변화한 걸 보면 5월 4일과 5월 9일 두 번 쐈잖아요. 네네네. 그때는 사실 탄도미사일이라는 것이 상당히 그 강력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탄도미사일이라고 안 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요? 왜 그러냐면 탄도미사일이라고 우리 대한민국 군에서 얘기를 하면 그거는 안보리로 가져가야 되는 사안이 돼버려요, 자동으로. 탄도미사일 기술만 이용해도 안보리로 가거든요. 단거리 관계없이. 단거리 관계없이.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이 보니까 1000km 이하밖에 안 가는데 우리가 지금 북미 협상 국면에서 안보리 소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격이어서 그러네요. 좀 이스칸데르형이니까는 이게 그 회피 기동까지 해서 좀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아마도 우리 정부가 안보리로 가져가고 싶지 않아서 그걸 결정을 안 했는데 보니까 국내에서 어마어마하게 정부에 대해서 능력이 없다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런데 또 미국에서는 또 탄도미사일이긴 하지만 단거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의 정보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이게 탄도미사일인데 정부가 감추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번에는 지난 25일 날 발사한 걸 가지고 탄도미사일이라고 바로 얘기를 해버렸어요. 근데 그게 거의 유사한 것이라서 5월 달에 발사한 거랑 유사해서 이스칸데르형 북한 탄도미사일로 이제 여겨지는데 어제도 또 바로 탄도미사일이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북한이 공개하기로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다. 예. 결국 방사포다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 정부의 능력이 그렇게 없냐? 사실은 발사하는데 근방에서 보고 낙하 지점에서도 이렇게 봐야 두 군데를 봐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미사일과 로켓과 포탄 이 구분이 점점 희박해져서 이게 처음에는 포탄이라 그러면은 처음에 외부 동력에 의해서 처음에 발사돼서 그냥 그 운동의 법칙에 의해서 그냥 날아가는 게 포탄이라고 하면은 로켓은 또 자체 연료를 분사해서 가지만 그 궤도를 수정하는 기능은 또 없고 그다음에 미사일은 수정하는 기능이 있는데 네. 지금 이스칸데르 같은 걸 보면은 또 미사일 중에도 탄도미사일은 대기권 밖을 나갔다 내려올 때는 자유 낙하를 하는데 예. 이스칸데르는 대기권 밖에서 나가서 대기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자유 낙하를 안 하고 예. 하강 국면에서 다시 또 풀업이라 그래서 다시 상승을 하거든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순항 미사일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탄도 미사일인지 순항 미사일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사실상 우리 정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술 수준이 점점 이렇게 믹스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지 우리 정부가 쐈다는 거를 알고 근데 문제는 요격하는 기능은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는 건 알 수 있죠. 요격을 예. 하려면 정확한 궤도를 알아가지고 그거 따라가서 맞춰야 되는데 미사일 방어할 때 나오는 얘기 중에 어느 학자가 얘기하기를 미사일 방어라고 하는 건 하늘에 날아가는 바늘에다가 실을 깨는 건다. 그러니까 정말로 어려운 건데 이게 예. 방사포인지 미사일인지도 구분이 안 될 정도면 요격하는 건 매우 어렵다. 이건 분명하죠. 결국 이제 우리 군이 알면서도 얘기를 안 하는 부분일 수도 있고 뭐 안보리나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정치적으로 또는 안보적으로 고려한 부분도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 군이 무조건 다 모르고 그냥 미국이 얘기하면 그렇군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하는 수준이다라고만 보기에는 아니요, 네, 그렇죠. 자체 예, 정보 그런 기능은 거죠? 분명히 있다라고 봐야 되고 이미 뭐 얘기가 됐지만 이 7월 30일 날 발사한 것 자체가 그 기존의 방사포와는 사뭇 다른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판단하는 좀 어려웠을 수가 예. 있고요. 다만 예. 그 방어 능력 면에서 이제 국방부에서 그 이 장관께서 현무 2 예, 얘기하신 예,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풀업 기능이 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좀 다른 얘기예요. 왜냐하면 네. 그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상대방이 굉장히 새로운 그 뭐 권투로 치면요. 새로운 기법을 개발을 했어요. 상대방이 이런 펀치를 날릴 텐데 거기에 예. 대해서 어떻게 가드를 올릴 거냐 그랬더니 나도 저런 펀치 옛날에 개발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똑같은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대응 수단을 얘기한 게 아마 몰라서 그러시진 않을 거예요. 그게 그만큼 탄도미사일 요격이 어렵기 어렵다. 때문에. 그런데 네. 미사일 방어와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거는요.
미사일 방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미사일을 요격하는 이 기술은요, 100% 요격이라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아마 보통 한 20-30% 정도만 요격률이 나와도 굉장히 우수한 이 요격 미사일로 간주를 합니다. 근데 그걸 왜 쓰느냐 그러면 그거 안 쓰면 0%거든요. 그렇죠. 그거보다 결과적으로는 세 발 중에서 한 발만 떨어뜨려도 실질적으로 중요한 지역에서 인명이 살상을 낼 확률은 확연하게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10발을 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100%다 막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3발 정도만 막아도 사실은 이런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존재 가치는 있다. 예, 이런 이게 말씀이 왜 되는 거죠. 그러냐면요. 결국은 그대로 막고 있는 게 아니라 또 모든 미사일이 일거에 발사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시간 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초반에 발사되자마자 여기서 대응 타격을 이제 나머지 미사일 기지를 향해서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초반에 날아올 수 있는 게 한 10발 정도라고 얘기할 때 그중에 한 3분의 1만 맞춰도 그 인명 살상은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예. 원리죠. 알겠습니다. 연장선상에서 한 말씀만 드리면요. 요격 미사일을 너무 과신해서는 안 되는 게 이를테면 핵 미사일 재작년에 그 9월달에 발사한 만약에 수소탄이라면 서울의 용산기지 상공 100m에서 폭발하면 100만 명이 사망하거든요. 네. 그러면 북한이 2발을 쏘면 한 발은 맞힌다고 하더라도 또 한 발로 100만 명이 사망하기 때문에 이게 보완 수단이지 예. 이걸로 해결되는 게 전혀 아닙니다. 남북한 말씀인지 거리가 너무 알겠습니다. 짧기 때문에 네. 그러나 지금 사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렇죠. 그런 정도로만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예 제가 박 교수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방어의 3개 축 중에 하나가 이제 MD 체계, 그러니까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거잖아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도 시청자분께서 아시는 게 들어보신 게 패트리어트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거든요. 사드 얘기 들어보셨을 거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 그 장관 얘기했던 뭐 현무투 뭐 이런 부분들까지 국내에서 이제 개발한 것까지 있을 텐데 우리 현재 방어 그러니까 미사일 방어 체계는 어떻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일단 방사포에 대한 대응 체계는 미사일 방어 체계랑 다릅니다. 다르고. 예, 방사포 자체를 날아오는 그 포를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연평 그 포격 때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만 북한이 포를 쏘면 우리가 일단 그 포를 쏘는 원점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격을 집중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당시에도 우리가 놓친 부분이 북한이 그때도 방사포를 썼는데 네. 그냥 장사정포를 쏜다라고 생각해서 우리도 K9 그런 자주포로 대응을 했거든요. 네, 네. 우리도 다연장 로켓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방사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거를 방금 말씀하신 어떤 미사일 방어 체제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미사일 방어 체제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스칸데르급, 뭐 여전히 지난 25일 발사한 미사일 아니면 지난 5월 4일과 9일에 발사했던 미사일로 우리가 지금 예상되는 이스칸데르급은 미사일 방어 체제가 가동이 돼야 되는데요. 예. 이것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일단 사드 같은 경우에는 고도가 40km가 넘어가야 방어가 되는데 이 이스칸데르급은 40km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30km, 40km 되는 아까 방금 말씀하신 팩이 있습니다. 팩3가 있고요. 있죠. 페이트리어트가 있는데 문제는 페이트리어트조차도 지금 날아오는 이스칸데르급 북한의 미사일이 훨씬 속도가 빠릅니다. 빠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막기가 쉽지 않고요. 페이트리어트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나마 제일 가능성이 있는 게 최신에 나오는 MSE, 페이트리어트 MSE라는 것이 있거든요. 네. 그것은 한국은 아직 없습니다. 21년부터 지금 배치 예정이고 주한미군도 없고요. 미군이 갖고 있죠. 주한미군이 미군이 갖고 갖고 있고. 있고, 네. 근데 그것도 실전에서는 아직 확실히 확인이 되지 않았다. 그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북한이 갖고 있는 이스칸데르급의 미사일이라는 것은 현재로서는 아주 확실하게 우리가 그걸 막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막는 방법 중에는 방금 말씀드린 이제 미사일 방어 체제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선제 타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이 미사일을 쏘려고 하는 징후가 확실할 경우에 쏘기 전에 먼저 공격을 하는 거죠. 이때문에 F-35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선제 타격을 위해서 선제 필요한 타격을 거죠? 위한 핵심 그 수단이 하나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이스칸데르급이 어렵다라는 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연료를 고체 연료를 씁니다. 그러니까 고체 연료는 주입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빨리 치고 예. 빠질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동형 미사일 발사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 같은 경우에 보통 미사일을 쏠 때 기만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활동을 하면서 어느 것이 쏠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거조차도 상당히 한계가 있다. 예. 근데 북한에서 말씀 완결하기 위해서 하나 더 말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 쏜다 그러면
쏘기 전에 미리 가서 때리는 게 제일 좋죠. 네. 아예 안 날라오니까. 두 번째는 쐈다 그러면은 하늘에서 맞추기 요격하는 좋은데 거고. 저는 두 방법이 다 머릿속에서 가능한데 실제로 매우 어려워요. 선제 타격은 전쟁을 먼저 우리가 하는 행위예요. 북한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렵고 요격도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린 어렵고.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남북한은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짧은 거리에서는 중국에서 미국 쏘는 거면 40분이나 걸리니까 맞히는 걸 여러 번 해볼 수 있는데 우리의 방어는 결국 보복 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응징 보복을 만약 갖춰야 북한이 된다. 우리를 때리면 나도 너를 죽일 수 있어. 이거를 확실히 확보하면 자기가 한국을 괴롭히는데 그 다음에 자기가 죽는데 누가 공격을 하겠습니까? 이게 미국하고 소련의 국민들이 러시아 국민들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이유예요. 미국이나 러시아 다 5천 개씩 갖고 있습니다. 도저히 막을 수가 막을 없어요. 수가 없다. 그런데도 미국 국민한테 물어보세요. 불안합니까? 안 불안하죠. 왜? 러시아가 먼저 쓰면 러시아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드니까 러시아가 못 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북한이 아무리 해봐야 우리가 북한을 완전히 섬멸할 수 있을 정도의 공격 무기를 갖고 있으면 못 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우려감을 알겠습니다. 증폭시킬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 기본적으로 요격 시스템 자체, 즉 MD 체계 자체가 100% 어차피 막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면 굳이 우리가 겁나 걱정하면서 살 필요는 없다. 그렇죠. 아, 우리가 그러니까 공격 능력이 없으면 걱정이 되지만. 없는 거다. 예. 응징 보복을 확실하게 하는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면 된다. 그럼요. 예, 최 박사님은. 그러니까 어느 게 이 가장 확실한 수단이냐가 없기 때문에 네, 네. 지금 탐지에서부터 요격부터 다 갖추는 거예요. 갖추는 거고 지금 얘기한 이 이동식 발사대이기 때문에 그게 만능이 아닙니다. 이동식 발사대라는 게 굉장히 편한 것 같죠. 그런데 이동식 발사대는요. 싣고 다닐 때 옮겨 다닌다는 얘기지 미사일 발사 사이트가 이동을 한다는 얘기지 이동하면서 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돼요. 음, 굉장히 평탄해야 되고요. 음흠. 쏘는 지역의 지반이 굳어야 되고 음, 주변 장애물이 없어야 됩니다. 몇 가지 조건이 있군요. 예, 북한에 지금 이 조건을 충족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점 감시가 그래도 가능하다라는 장점은 있죠. 예.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쭉 들어보셨는데, 근데 무조건 뭐 걱정할 문제만.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뭐 북에서 발사하는 10발의 미사일을 다 맞출 수 없다고 그래서 굉장히 무슨 우리가 너무 방어 시스템이 좀 무력하다 이렇게 볼 수만은 없다라는 부분들을 좀 충분히 확인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아니요, 듭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가령 북한이 몇 발을 이론상 쏠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방사포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미사일 다 맞으면 전쟁 진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두 나라 간의 어떤 외교, 군사 안보라는 게 비단 이렇게 어떤 무력으로만 유지가 되는 것은 아니죠. 결국 이제 협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협상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도 이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에 비무장지대에서 북미 당국자가 접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만났을까? 지금 최근에 북한이 계속해서 뭐 미사일을 발사하든가 여러 가지 어떤 한반도 내 상황을 봤을 때 뭔가 둘이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을 텐데 공식적으로 좀 들리는 얘기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유추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오늘 볼턴 보좌관이 팍스랑 인터뷰한 내용이 전해진 걸 보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김 위원장이 트럼프 약속을 위반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볼턴의 강경 입장에서는 조금 변화도 있다 이렇게 해석도 돼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미 간의 상황은 그러면 좀 지금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서로 간에 대해서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북한이 5월 달에 미사일 발사 그리고 방사포까지 지금 발사한 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행정부의 입장은 일관됩니다. 이것은 미국과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고 예. 약속 위반이 아니다. 그리고 모든 국가들이 비슷한 시험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의미는 여전히 실무 협상을 비롯해서 지난번 판문점 회동 때 약속을 했던 북미 간의 그런 비핵화 협상에 대한 그 불씨와 동력을 계속 살리려고 하는 그런 아주 일관된 입장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우리 잠깐 얘기를 앞으로 조금 돌리면 중요한 것은 북한이 이제 어떤 형태의 도발을 했는데 아주 중요하지만 그 명분 또 동기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그러니까 않겠습니까? 북한이 이유를 미사일을 쏜 이유가 있을 예, 테니까요. 뭐 몇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여전히 그 미국을 향한 메시지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하자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대화를 하긴 하되 그 북한이 원하는 형태의 대화를 하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 2차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여전히 뭐 대화의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만 미국이 북한에 대한 비핵화에 북한이 원하는 형태의 비핵화 입장으로 바뀌지는 않았거든요. 예. 이전보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이긴 했지만
북한이 원하는 형태는 아니고 어떤 이유인지 판문점 회담에서 실무회담을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을 하긴 했지만 예. 실무회담이 열리더라도 북한이 원하는 것을 미국한테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에서 북한이 뭔가 협상력의 우위를 갖고 더불어서 미국을 압박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저는 이런 지속적인 저강도 도발을 한다라고 예. 생각이 되거든요. 예, 예. 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게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이것이 위협이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도 아까 잠깐 우리 홍현익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그런 글쎄요. 발사는 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거든요. 더불어서 미국 워싱턴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북한에 대해서 일종의 면죄부를 줬다라는 얘기도 계속 있고요. 아. 그 미 의회와 또 미국 내에 있는 이제 안보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행태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비판하고 결국 그 비판은 트럼프의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그렇죠. 이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아무리 괜찮다 지금 자막에 나온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글쎄요. 정치적으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 그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저는 북한이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런 형식의 저강도 도발을 할 수 있고 그 마지노선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그어놨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금지선이라는 것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네. 아니면 핵실험인데 그러면 그 밑에까지 움직일 수 있다면 예. 중거리 미사일 발사까지도 그것까지는 가능할 가능할 거다라는 판단이 아마 듭니다. 그 전에 25일 날 발사하고 난 다음에 나왔던 얘기가 추가로 뭐 발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기 네. 때문에 그게 아마 그런 저는 쪽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가능성이 있다는 있다라고 얘기군요. 보고요. 다만 제가 볼 때는 저는 오히려 IRBM까지가 마지노선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워싱턴에서 이제 그 트럼프 면죄부위가 나오지만 네. 사실은 워싱턴 내에서도 정쟁적인 요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오바마 행정부나 그 앞 행정부 때도요.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이유로 유엔 안보리 제재가 추진됐던 예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비난은 하지만 구체적인 어떤 제재를 아니면 대응 조치를 추진하지는 않았었다라는 그러네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워낙 이 먼저 뱉어놓은 말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판의 차원에서 저기 나오는 거지. 예. 과거에 없던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더 곤혹스러운 건 이걸 거예요. 안보리로 가져가느냐 안 가져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문제가 아니라요. 2017년 12월에 통과가 됐던 마지막 유엔 안보 대북 제재 결의안이죠. 예. 2397에 의하면 트리거 조항, 그러니까 이 트리거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네. 북한이 계속해서 안보리 결의를 위배하는 조치를 취하면 이거보다 더 센 제재를 제재를 할수 자동적으로 있다. 논의하게 돼.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이 저거 탄도미사일 발사한 거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배한 거야라고 얘기를 규정을 하게 되면 그렇죠. 논의를 해야 돼요. 예. 그게 일본은 계속 이제 안보리 결의 하자라는 위배라고 거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제 그 함축성이 있는 거고 양측 다 대화의 이 틀을 깨기가 싫은 건데 왜 예. 지금 IRBM이 제가 이 하나의 이 장치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얘기한 뉘앙스의 대부분은요. 이게 괌이나 이런 정도에는 아직 닿을 거리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쉽게 얘기하면 화성 12형 이상만 발사하지 않으면 네. 그 앞은 이제 조금 이 문제를 크게 확대하지 않겠다라는 그러게요. 건데 그러니까 화성 12형의 IRBM부터를 실제 실험을 재개하게 되면 그때는 예, 얘기가 그리고 또 달라진다 하나가 이거죠. 기술적으로 더 이상 워싱턴 내를 막기가 힘들어진 게 화성 12호의 IRBM 기술하고요. 화성 14호, 15호에 사용된 그 ICBM형 기술하고 근본적으로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넘게 되면 예. 결국은 ICBM으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아까 우리 박 교수님 그다음에 우리 차 박사님 말씀하신 레드라인은 넘지만 않으면 금지선만 넘지 않는다면은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 크게 갑자기 분위기가 뭐 강경한 쪽으로 그러니까 좀 위험한 쪽으로 가지는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이 되는 건데 그런 면에서 ARF가 이제 내일부터 열리게 되는데요. 폼페이오를 좀 갖고 여기에 스티브 비건 대북 정책 특별대표가 동행한 걸 가지고 뭔가 해석의 여지가 있지 않냐는 얘기들이 좀 있어서 좀 홍 박사님한테 그걸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리용호는 안 온다고 확인을 한 사실이기 때문에 혹시 여기에 뭐 최선희 외무성 일부상이 오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네. 보세요? 그거와 연관해서 지난 24일 날 존 볼튼이 왔을 때 앨리슨 후커가 왔습니다. 한반도 보좌관이에요. 백악관 예. NSC. 이 사람이 하여튼 북미 협상 때마다 하여튼 항상 참여하는데 전면에 안 나오니까 비건만 보이고 폼페오만 보이는 거죠. 네. 이 사람은 백악관에서 그러니까 청와대 안보보좌관인 거예요. 한반도 문제, 관련된. 한반도 문제.
근데 24일 그 기간 중에 판문점에 가서 판문점 3자 정상 회동 그때 미국에서 사진 찍은 걸 전달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호적인 행위죠. 우호적인 행위를 하면서 너 언제 실무회담에 나올 거냐 했더니 베리순 아주 조만간에 나오겠다 그랬대요. 그래서 그 아주 조만간이라면은 통상적으로 열흘 이내인데 근데 열흘 이내는 ARF인데 ARF는 리용호가 안 온다 그러잖아요. 그랬죠. 그러면 지금 이제 오늘 아마 베이징에 누가 나타나느냐 태국을 가기 위해서 북한에서 방콕 가는 비행기가 바로 직항편이 없으니까 베이징에 와서 갈 텐데 거기에 누가 나타나냐에 따라서 최선이냐 아니면 뭐 다른 그 김명길이냐 베트남 대사였던 육자회담 저 비건하고 맞상대가 동급이어야 되니까. 맞상대가 네. 김명길일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실무회담에 아주 조만간에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게 혹시 외무상은 안 오지만 실무회담 대표가 가가지고 글쎄요. 비건을 만나면은 이게 실무회담 거죠. 되는 거예요, 그냥 비공식이든 공식이든.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두 분 말씀하신 거 연관해서 이게 북한이 이렇게 자꾸 미사일 쏘고 하는 동기와 연관해서 지금 협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가장 큰 북한의 이번에 훈련하는 그 미사일 훈련 또는 방사포 훈련의 동기를 저는 기술 개발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뭐 남한에 대해서 한미연합 훈련하지 마라 미국한테도 뭐 이런 게 그러고 그 대미 협상력 강화도 있고 물론 그 대미 협상력 강화 요인도 굉장히 크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기술 개발이에요. 미사일 기술 개발. 왜냐하면 지금 2년 동안 훈련을 한 번도 못했어요. 시험을 못했잖아요. 작년에 한 번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한국은 F-35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있죠. 그 북한에 하는 얘기도 그거예요. 남북한 간에 군사합의서 체결해 놓고 한국은 계속 북한 공격용 더군다나 스텔스 첨단 미사일 전투기를 들여오는데 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이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한국은 첨단 전투기를 도입하면 북한은 자기는 돈이 없어서 구입을 못해요. 2000년 이후에 첨단 전투기 한 대도 사온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5년마다 정부 바뀔 때마다 미국에서 20대에서 40대씩 사왔어요. 예. 우리가 100몇십 대를 사올 때 북한은 한 대도 못 사온 거예요. 그럼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들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도 우리를 공격할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맨날 장거리 미사일이라 테스트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단거리 미사일 테스트 하지 못했잖아요. 방사포. 이게 그렇게 바로 해석을 할수 있다. 한국을 겨냥하는 거니까. 그래서 고루고루 지금 시험해보고 있는 거고 5월 달에 이스칸들에서 완전히 성공 못했으니까 25일 날 이스칸들을 했고 그다음에 요번에는 이제 방사포. 까지. 바로 수도권을 겨냥하는 방사포 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너무 이것을 우려하기보다는 이렇게 단거리 미사일 방사포까지 훈련하면 실무회담에 나온다. 왜냐하면 실무회담 나온 이후에는 훈련 못해요. 아니 북미 간에 협상 협상하고 중에,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이걸 훈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과정이 끝나면은 본격적인 회담이 될 수 있다. 저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 최 박사님도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지금 뭐 다중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그러겠죠. 봐요. 예. 근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제가 한번 짚어봐야 되는 거는요. 이게 결국은 이 북한이 이런 메시지를 한국 사회에 던진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거죠? 이거는 이제 통상적인 우리의 활동이고 위협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일종의 예방주사죠. 우리가 하는 거다 내부적으로. 두 번째는 맞아요. 이거는 어느 국가든 자기 자체의 무기 체계 이 개발을 하는 거는 주권적인 행위예요. 이 때문에 뭐 우려일변도로만 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기분 나빠는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9월에 맺어졌던 남북 군사 분야 합의의 기본 정신이라는 것이 결국은 도발행위 중단이라는 게 양측의 적대행위 중단이라는 게 사실 적대 의도를 명백하게 보일 필요는 없잖아요. 계획이 있을 때 그걸 중앙 매체를 가지고 선전하고 그다음에 홍보하면서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사실은 우리도 신형무기 여전히 개발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를 떠들썩하게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건 매번 성공할 때마다 어디를 시찰했고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입장에서 기분 나빠해야 돼요. 이제 좀 자기가 좀 약자니까 그걸 자꾸 뭔가 부각시키려는 의도도 있지 그게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흔히 요즘 말로 얘기하는 정신승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가 1970년에 거의 같았어요. 근데 예. 지금 40배. 그래서 우리의 경제력의 40분의 1이 되는 게 그런 세력이 우리랑 지금 적대적으로 대립하고 있는데 뭐 최대한대로 활용해 먹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봐줄 수도 예.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뭐
지금 이제 그동안에 이제 미사일 발사의 그 북측의 이제 그 근거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뭐 한미 연합 훈련 얘기도 하고 그래서요. 뭐 F-35 얘기도 좀 나오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마지막으로 우리 박 교수님한테 이제 우리 차 박사님이나 홍 박사님은 전망을 사실상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박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조만간 그야말로 배리 수운한 상황에서 북미 간의 실무 협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세요? 뭐 여전히 저는 조금 유보적인 입장인데요. 왜냐하면 실무 협상을 해도 북한이 원하는 것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에서 아니기 실무 때문에. 협상이 돼야 될 텐데 지금 뭐 미국은 계속 하자라고 얘기를 네. 하지만 그건 미국의 국내 정치적인 목적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실무 협상을 통해서 북한을 관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재선 전에 활용해야 되는 면이 있고 또 북한이 뭐 체제 안전 보장을 2차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경제 제재보다는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거로 지금 알려져 있긴 하지만 여전히 경제 제재 해제가 가장 시급한 현안이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은 여전히 명확하게 경제 제재는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저는 여전히 그 북한의 이런 저강도 군사적인 도발의 모습들은 미국을 향한 모습들이 좀더 압력을 이어질 것이다. 가하는 형태고 이것은 아까 잠깐 얘기를 나왔지만 9.19 군사 합의의 명백한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26일 날 북한 스스로가 예. 무력 시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무력 시위라는 것은 당연히 적대적 행위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것은 아주 명백한 위반이죠. 알겠습니다. 예, 북한의 미사일 그다음에 오늘 북한전에서 직접 얘기를 한 이제 방사포 훈련 이 관련된 부분들 얘기를 쭉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방어 능력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눠봤고요. 자 이번에는 좀 시야를 조금 더 넓혀 보겠습니다. 한일 외교 갈등이 이제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ARF 회의가 열리는데 그에 앞서 오늘 우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그다음에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회담을 갖습니다. 7월 초에 경제 보복 조치를 발표한 이후 첫 대면이어서요.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좀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홍 박사님 먼저 좀 여쭤볼까요? 만난다는 것 자체도 일단 의미가 있다고 봐야죠. 원래는 일본이 만난다는 얘기를 계속 확인해 주길 거부했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만난다는 것만 해도 일단은 희망이 보이고 또 폼페이오 장관이 강경화 장관을 만난다. 고노다로 예. 장관도 만난다. 그리고 아마 3자 한미일 외무장관 회담도 열릴 것이다. 예, 그 얘기도 나왔고요. 그건 미국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중지안까지 나온 게 일단은 일본은 그 백색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거를 행위를 중단하고 예. 내일 하기로 돼 있잖아요. 내일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지금 오늘 아주 긴박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징용 기업들 한국에 있는 자산을 현금화해서 이제 이분 그 피해자들한테 지불하게 돼 있는데 그 행동을 하지 약간 말라. 멈춰라. 그리고 그러니까 스탠드 스틸이라 그래서 가만히 좀 있어봐라. 그러면서 협상을 해서 나아지면 좋지 않냐. 만약에 여기서 더 공격 행위로 들어가면 돌아오지 못할지 모른다. 예. 그래서 미국이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회담 결과에 따라서 조금 보일 테고 오늘 뭐 확실하게 타협이 안 되더라도 일본이 오늘 밤에 아베가 자다가 생각하고 내일 그 안건은 가기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죠. 좀 계속 좀 희망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 거의 뭐 홍 박사님께서 이제 총평을 쭉 해주셔서요. 이제 세부적인 이제 강론으로 좀 들어가서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노 회상이 방콕으로 떠나기 전에 NHK하고 만나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은 그 국제법을 위반한 한국에 대해서 왜 우리가 중재위원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65년도 그렇죠. 네. 방위구 협정 그 청구권 협정에서 나온 거였죠. 네네. 우리가 너네들이 그 중재위원회 자꾸 나오라는데 왜 한국은 불응하냐? 이거 국제법 위반이다. 이 부분을 지적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나 했고요. 또 하나는 일본의 이런 수출 규제 조치는 안전보장 관점에서 취해지는 거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겠다라고 강경화 장관한테 그렇게 고노 회상이 얘기를 했는데 네. 고노 회상의 NHK 인터뷰 내용만 보면은 별반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실질적으로 일본의 그 이제 공식적인 입장은 지금 만나고 한번 이 얘기를 해보겠지만 입장은 바뀌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쉽게 되면 그동안 이 한일 간에 진행된 양쪽 모양새가요. 양측이 지금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잔디를 강대강으로 끊어버린 계속 가고 거예요. 있었죠. 예. 마주쳤기 때문에 지금 일본의 입장에서도 지금 상황에서 절충안을 받아들이는 게 시쳇말로 얘기하면 상당히 입장을 구겨야 되는 모양 빠지는 모양새를 구겨야 되는 건데 네. 지금 미국이 요청하고 있는 이른바 중재라는 것이 얼마만큼 강력한 거냐, 강력하게 느끼냐는 건데
사실 제가 보기엔 저건 제안에 가깝고요. 그 분쟁 중지 협정 말씀하시는 거죠? 이 절충안을 이걸 받아들여라는 구속력이 있는 권유라고 보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면에서 보기에는 그 일본이 우리 입장에 상당히 일본이 신뢰하기 힘들겠지만 그렇죠. 그동안 해온 외교적인 행위에서는 자 흔히 얘기하는 게 말로만 을러보고 마지막에 그냥 없던 걸로 이거는 트럼프가 하던 거예요. 2017년에. 그래서 세계가 그렇게 불안했던 건데 그런 식으로 외교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런 쪽에 만약에 이런 상황이었기를 사실 바라긴 바라는데 오히려 지금 봐서 절충이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일단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현실화되고 네. 가능한 한 이게 양측 절충을 통해서 단기간 내에 그 다시 한번 이제 그 검토가 돼서 그러니까 일단은 예. 뺐다가 다시 넣을 수도 있는 거니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거는- 그 가능성이 오히려 저는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차 박사님 말씀 들어봤고요. 우리 쪽 입장에서 좀 볼까요? 강경호 장관도 뭐 일본의 그 수출 규제 조치 부당성을 가서 고노 외상이랑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인 얘기는 나왔습니다. 일본 쪽 입장에 대해서 우리 차 박사님이 얘기를 해주셨고 박 교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쪽에서는 어떤 식의 대응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뭐 강경호 장관도 명확하게 얘기를 했죠. 이것은 단순히 안보적인 이유로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한국 정부에 대한 경제적인 보복의 그런 WTO를 위반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전달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저는 오늘 뭐 내일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한일 그 외무교부 장관 간의 예. 만남에서는 어떤 뭐 지금 이 긍정적인거나 생산적인 합의가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지는 않다라고 그러니까 한일 간의 생각합니다. 외상회담에서 한일 간의. 외무장관 네, 회담에서 그리고 지금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한미일 간에 지금 일종의 그 3자 회동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뭔가 돌파구가 난다면 그 3자 회동에서 돌파구를 낼 수가 있죠. 그리고 방금 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사실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명분이 필요합니다. 지금 서로 간에 너무 감정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도 백색 국가의 한국을 제외하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만약 그것을 철회하려면 뭔가 명분이 필요한 그렇죠. 거고 한국의 입장에서도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는 사법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 그렇죠. 하지만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려면 뭔가 명분이 필요한 거고 미국에서 얘기했던 그 자산 매각을 그렇죠. 해서 뭐 예. 지원하고 이런 것들을 일단은 중지한다든가 뭐 예.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미일이 중요하다 이번에 그 모임이 회동이 중요하다 하는 게 그게 어떤 명분을 줄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모양새가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중재하면서 각각의 지금 갈등이 있는 것을 일단 멈춰라. 아까 잠깐 말씀을 나눈 분쟁 중지 협정이라고 한국에서 번역을 하는데 이게 그냥 협정은 아니고요. 합의 정도 되는 겁니다. 그게 스탠드 스틸 예, 어그리먼트라고 어그리먼트니까 협정은 협정이라고 아니다. 하기는 좀 그 구속력이 약한 거고요. 일단은 확전하지 말자라는 수준이니까 미국이 이렇게 중재해서 뭔가의 명분을 준다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한국의 입장에서도 백색 국가에 만약에 한국이 그 리스트에서 배제가 된다면 물론 그것을 운영하는 데까지 이제 8월 말에 시간도 좀 있긴 있습니다만 예. 전반적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매우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만약에 일본이 거기까지 나간다면 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그런 형세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 박사님 말씀과 조금 결이 다르군요. 박 교수님 말씀은 일단은 제외하면은 이거는 어려워진다. 상황이 좀 다른 거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일단 제외가 되고 나면 네. 그 다음에 일정한 기간이 곧바로 뭐 이게 한두 달 내에 돌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가능한 단기 내에 돌릴 수 있는 거고 네네네. 애초에 이것이 이런 절충으로 가능할 상황이었으면 삼자 절충이나 가능한 상황이면 여기까지 오지를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분쟁 중지 협정. 앞서 박 교수님 얘기했던 스탠스틸 어그리먼트라는 게 어떤 구속력 있는 협정, 뭐 국가 간 협정, 협약 이런 정도는 아니긴 하다. 미국이 이거를 꺼내든 이유를 박사님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미국은 지켜보고 있다가 과거에도 뭐 독도 문제, 과거사 문제 이런 걸로 해서 미국은 아까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한미일 삼각 그 군사 안보 협력 네. 이거 좀 더 강화하길 바라고 그래서 일본도 개헌이 해줬으면 좋겠고 미국은 일본이 개헌을 해서 군사력을 정식으로 가져서 자기네가 중국을 견제하는 거에 반분해서 일본이 좀 해줬으면 하는 부담을 바람이고 덜어줬으면 좋겠다. 한국에서 전쟁이 나더라도 일본의 7개 후방기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어하고 그다음에 유엔사를 계속 강화하고
이걸 바라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한일 간에 이렇게 거의 분쟁 상황으로까지 이제 가고 그러는데 그런 상황을 지켜보다가 처음에 미국의 반응은 과거에도 우리 과거사 문제로 한일 간에 부딪히고 독도 문제 부딪힐 때 그냥 한일 간에 적극적으로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희망만 표시했지 뭘 안 했습니다. 근데 좀 미국이 좀 무책임한 태도고요. 왜냐하면 1951년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때 일본이 한국에서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거문도, 제주도, 울릉도, 독도를 반환한다. 이렇게 네. 돼 있은 초안을 일본이 엄청난 로비를 해서 거기서 독도를 빼줬어요. 빼준 거죠. 예. 그렇다면은 미국이 거기에 책임감을 느끼고 지금이라도 일본한테 독도는 한국 땅이다. 지금이라도 자세를 분명히 해라. 이런 태도를 보여야 되는 건데 그냥 계속 모호한 태도. 조도도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왜 그럼 미국이 움직이냐? 처음에는 요 반도체 문제가 미국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한 것 같아요.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네, 그렇죠. 아니 중국 견제를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그 반도체 산업이나 미국의 IT 산업에 오히려 도움도 될 수 있다. 삼성이 약간 약해지면. 그런데 지금 나타난 현상이 반도체 가격이 엄청 올라가지고 미국이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기업들로부터 중재를 해라는 요청이 있었고 두 번째는 쥐소미아입니다. 네. 쥐소미아가 3년 전에 사실 박근혜 정부가 한 달 만에 졸속으로 그전에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다가 못했던 거를 갑자기 미국이 엄청난 압박을 넣으니까 한 달 만에 체결한 게 쥐소미아예요. 그 군사보호, 정보보호협정. 그 당시에 저는 너무나 놀랬고요. 사실은 예. 그 체결 안 하기를 바랬는데 지금 만약에 우리 정부 입장은 북한이 우리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전략 물자를 주면 북한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나라들끼리 어떻게 그 고급 군사 정보를 교류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명분이 있는 게 쥐소미아를 재검토할 수 있다,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니까 미국에서 그것만은 막아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내일 차 박사님 말씀대로 이 백색 리스트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50%가 좀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외되면 그렇다고 끝난 게 아니라 24일 날 쥐소미아 연장을 우리가 의사 표명하는데 그렇죠. 24일이 더 중요한 고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는 적극적으로 연장하고 싶다. 그런데 예. 일본이 이렇게 백색 리스트 제외하고 우리에게 전략적으로 안보 문제도 의심을 하고 굉장히 의혹을 가지고 있고 불신이 점점 쌓이는데 이런 상대국하고 어떻게 정보를 교환하냐.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미국은 중재에 나설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쥐소미아 얘기를 꺼내셨기 때문에 쥐소미아 관련돼서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 쪽 얘기고 하나는 이제 일본 쪽 얘기인데 예, 예. 일단 우리 쪽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를 보면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가 되면 쥐소미아 예. 재연장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가 좀 있고요. 예. 이거는 이제 우리 쪽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일본 쪽에서는 그 스가 관방장관의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화이트리스트 배제할 수는 있는데 지소미아는 유지하고 싶다. 이렇게 약간 상반된 얘기를 또 꺼냈거든요. 네네.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좀 세 분의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차 박사님 먼저 어떤 일단 생각? 쥐소미아에 대해서 조금 잘못 알고 있는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쥐소미아는 맺은 국가들 간의 고급 비밀을 고급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맺는 거지 자동적으로 그걸 맺었다라고 해서 어떤 그 비밀들을 넘겨주고 받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넘겨주고 받는 비밀은 호혜성입니다. 상대가 이 고급 정보를 주면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정보를. 예. 쥐소미아는요 그거를 제3국에 누설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는 게 기본 핵심이기 때문에 마치 지소미아를 맺으면 우리가 정보를 줘야 된다. 이거는 좀 잘못 알고 있는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받으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보를 서로 교환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소미아는 누설 방지하고 상대방한테 받은 정보를 어떻게 보완을 하느냐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데 첫 예. 번째는 자 우리 입장에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거예요. 화이트리스트는 기본적으로 무역에 관계된 거거든요. 이 신뢰 문제를 일본이 얘기하긴 했지만 여기서 신뢰 얘기가 나온 것이 사실은 일본이 얘기한 바세나루 어그리먼트예요. 바세나루 협정. 다시 말해서 이것이 양국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기타 위험한 국가의 이 이중용도 품목이 수출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게 체계가 느슨하다 그러면 그걸 든 것뿐이지 근본적으로 다시 말해서 무역 관계에 예. 대해서 온 거에 대해서 안보 관계로 받아치는 것이 전선을 이렇게 확대하는 게 유리하냐를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겠고요. 네.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는 처음에 만약에 저게 일본이 정말 안보적으로 신뢰가 안 된다는 관점에서 얘기를 한다라고 했더라도 그거는 그러니까
과연 그러면 우리가 뭐 쉽게 말로 한편이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럼 우리도 한편 아니죠. 이게 맞는 접근이냐. 세 번째는요. 대응은요. 비례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화이트리스트 제외돼서 아픈 만큼 지소미아가 파기가 되면 일본한테 일본이 그만큼 아프냐는 얘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이 우리가 Y2가 배제해서 느끼는 아픈 만큼 일본은 지소미아가 우리를 재연장을 안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아파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기 그러니까 때문에 역으로 얘기하면요. 네. 우리가 별 사실은 경제적으로 지금 대응할 게 다른 없다. 카운터에 예. 이 카드가 없다. 카드가 없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이걸 동원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 교수님도 얘기를 들어보죠. 모처럼 우리 차두현 박사님이랑 의견이 일치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제가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그 지소미아는 유사시, 위기시에 그만큼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평시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는 우리가 넘기고 싶으면 넘기는 거고 요청해도 우리가 봐서 하는 건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2016년 이후에 지소미아의 한일 간의 정보 교류의 빈도를 보면 2017년 북한이 이제 한반도의 긴장을 굉장히 높였을 때 그때 19건인가요? 제일 많이 서로 간의 정보 교류가 있었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은 한반도에 혹시라도 전쟁이나 유사시가 발생을 한다면 예. 그럴 경우에는 유엔군, 미군이 주로 그 유엔사 후방기지 일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한일 간에 이런 정보를 교류할 것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비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이 지소미아의 체결이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 2016년에 하기 전에 그 MB 정부 때 한번 했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그 실패한 경험이 있었고요. 그 모든 과정에서 가장 그것을 추동해간 핵심 그 역할을 한 것은 역시 미국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홍 박사님이 약간 배경을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은 한미일의 안보 협력을 사실 65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강조를 해왔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 동북아에 대한 중국 견제, 북한 위협에 대한 견제에 미국의 부담을 좀 줄이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일 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뭐 워싱턴에서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소미아를 미국이 오바마 행정부 예. 특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놨는데 지금 한국이 이 뭐 한일 간의 갈등으로 지소미아를 일방적으로 파기를 한다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죠. 또 하나 거기에 핵심적인 것이 미국이 지금 바라보는 한일 갈등은 이전에 오바마 행정부가 바라봤던 그 위안부 문제랑은 매우 다릅니다. 그것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해치는 거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해서 미 의회 또 미 행정부의 대다수 인물들이 일본에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가졌지만 지금 한일 간의 갈등은 일종의 한일 간의 경제적인 갈등의 문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인식하고 있고요. 65년의 조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해석의 차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어렵게 만들어 오는 일종의 공조 체제, 한미일 체제를 한국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안보의 영향, 아까 차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갖고 연장시켜서 확대해서 한다라는 것은 미국의 이익을 건드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히려 나가면 미국은 한국을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굉장히 압박을 가해서 오히려 지금 인도태평양 전략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을 시키거나 아니면 한국을 배제하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해법, 정부가 생각하는 해법 이걸 통해서 미국을 압박을 가해서 일본에 간다. 그것은 너무 먼 얘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소미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킬러 콘텐츠가 소위 말해서 히든 카드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은 부분에서 아니, 전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예, 이제 홍 박사님 말씀 좀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들어보려고요. 예. 지금 왜냐하면 차 박사님이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 쥐소미아라는 것을 지금 왜 그러면 미국이 이렇게 종용해서 했느냐? 쥐소미아는 동북아 미사일 방어의 완결판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겁니다. 지금은 작년 같은 경우에 2건인가밖에 교류가 없었어요. 정보 교류. 사실 엄청 별로 없어요. 왜 없어지냐? 오늘 아침에 제가 김종대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 인터뷰를 들었는데 놀라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이미 일본의 그 자위대를 통해 가지고 예. 일본의 방위청이 한국하고 군사정보 교류하지 말아라는 지시가 이미 벌써 1년 전에 내려가 가지고요. 이 교류량이 엄청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하고 교류하지 마, 군사정보 교류하지 마라, 관계하지 마라.
거래하지 마라. 이런 정보가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쥐소미아를 사실상 차단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자기네들 스스로는 차단해서 작년에 2건밖에 교류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놀랍게도 미국한테는 우리는 연장하고 싶다 이러고 완전히 이중 플레이, 기만적인 전술을 뿌리는데 이거는 미국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그렇겠죠. 말입니다. 근데 제가 3년 전에 왜 이걸 그럼 반대했느냐? 이게 가뜩이나 중국하고 사드 때문에 사드 문제가 지금도 안 끝났습니다. 중국은 지금 아직도 사드 문제 가지고 계속 보복하고 있고 예. 사실은 미국 때문에 사드를 배치한 건데 이 사드 물론 뭐 차 박사님은 이거 한국 방어하기 위해서 배치한 거지 무슨 소리냐 그러시겠죠. 근데 저는 전혀 믿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드가 아까 그 이스칸데르도 못 맞고 사실 기능이 별로 없어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우리는 한미 관계가 중요하니까 미국이 그렇게 원한다면 해주겠다고 한 거예요. 예. 사실. 그런데 그럼으로써 중국하고는 거의 적대 관계로 갔죠.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하고 사드 배치하고 그다음에 요번에 그 인태조약, 인도 태평양 전략에까지 예. 지금 거의 가담해 가고 있는데 지금 중국하고 관계가 굉장히 지금 곪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한국에 지금 무역 제재를 하는 이유가 전략 물자가 북한으로 흘리고 있다. 믿지 못할 나라다 이러고 있거든요. 예. 근데 군사정보 교류를 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할 이유가 없죠. 우리를 못 믿는데 왜 그 군사 정보를 왜 줍니까? 일본이. 뭐 믿지 못하는 나라한테.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왜냐하면 일본이 이중 전략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연장하고 싶다. 그러나 일본이 한국을 믿지 못할 나라라고 못하는데. 전략적으로 이렇게 무역 보복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부득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자동으로 움직일 겁니다. 엄청나게 움직일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미국이 그냥 먼 산에 불구경하듯이 보는 게 아니라 엄청난 압박을 가해서 저는 24일 이전에 이 문제가 상당히 해결될 수 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쥐소미아를 우리가 파기한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한미 관계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예, 어제 그 제가 사실관계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 지소미아는요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짜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건 중국입니다. 그 얘기 제가 지금 하겠습니다. 예. 예. 먼저 말씀하시고 그러면 말씀하세요. 예. 쥐소미아가 왜 문제가 되냐면 1945년 우리 해방 이후에 역대 어느 정부도 북한에 대한 문제를 한일 간에 협정을 맺어본 적이 없어요. 이 역사상 처음으로 한 겁니다. 박근혜 정부가. 이건 사실 우리 한민족은 같은 민족이잖아요. 근데 같은 민족, 물론 이데올로기적으로 다르고 그들의 순애들은 우리의 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들을 겨냥해서 오죽 그것도 군사 정보를 일본이랑 체결한 거고 또 하나는 러시아하고도 체결했어요. 러시아하고는 그냥 일반적인 군사 정보에 네, 대해서 네. 아까 차 박사님 얘기하신 대로 다른 나라한테 우리가 준 정보를 흘리지 않는다. 네. 맞아요. 우리가 중국한테도 하자 그랬어요. 왜냐하면 일본한테 하니까 그럼 중국한테는 왜 안 하냐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하자 그랬어요. 근데 중국은 북한하고 동맹이에요. 중국이 안 한다는 겁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본은 우리랑 예, 거의 예. 준동맹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준 건데 우리가 휴민트가 엄청나게 좋은 정보를 주는데 일본이 물론 뭐 미사일 쏘고 그러면 약간의 정보를 보충적인 정보는 줍니다. 근데 99%는 다 미국에서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우리가 얻는 건 희미한데 괜히 중국하고 적대 관계라고 하고 이게 중국한테 우리가 1년에 600억 달러 흑자를 보는데 일본한테 매년 300억 달러 적자입니다. 적자를 보죠. 제가 보면 네. 장기전으로 가면 일본은 반드시 후회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입지 제가 않고 여쭤볼게요. 먹지 않고 예. 타지 예, 않고 알겠습니다. 가지 예. 않고 자, 일본이 이 정- 훨씬 후회하게 될 겁니다. 예. 제가 이 정도까지 하고 차 박사님 지소미아 말씀 어디에 한 말씀. 예. 지소미아 어디에 이게 북한 정보에 특정된다고 돼 있어요? 지소미아가 어디? 지소미아의 어느 규정이 이 한일 간에 북한 관련 고급 정보를 공유하고 일본에 줘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그거 있으면 제가 납득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자, 뭐 쥐소미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문가들마다 다 각자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좀 뒷부분에서 좀 시간 관계상 더 이상 확전을 못하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우리 홍 박사님의 말씀, 그다음에 우리 차 박사님의 의견, 그리고 박 교수님 얘기까지 쭉 이 쥐소미아와 관련돼서 부분까지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이 한일 간의 관계, 외교 갈등 문제, 그다음에 북한의 미사일 또는 이제 북한이 직접 밝힌 이 대공포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얘기를 우리 세 분의 전문가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자, 차두현 위원님, 그다음에 우리 홍현익 실장님, 박광훈 교수님 세 분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한일 갈등에 대한 대응이 총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여당의 싱크탱크죠. 민주연구원의 보고서가 유출이 돼서 당 안팎에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뉴스만을 콕 집어 살펴보는 이슈 따라잡기 순서입니다.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민주연구원이 여당 의원 전원에게 보낸 보고서 속 분석입니다.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여야 대응을 두고 원칙적 대응을 선호하는 여론에 비춰볼 때 총선 영향이 긍정적이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 표 계산을 하느냐며 야당들은 거센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총선을 위해서 안보를 팔아버렸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목숨과 안전을 팔아버린 그런 셈입니다. 이 사태를 내년 4.15 총선까지 끌고 가려는 속셈을 내비친 것입니까? 양정철 원장을 즉각 해임해야 합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해찬 대표가 직접 선거 관련 조사에 주의를 기울이라며 양 원장에게 사실상 경고를 줬고 향후 이와 같은 방식의 논란이 없도록 강력하게 이제 경고 조치를 한 상황입니다. 가벼운 처신이다, 분란을 만들었다 같은 비판이 당원 내부 게시판에 줄을 잇고 있습니다. 민주연구원은 결국 부적절한 내용이 부적절하게 배포됐다며 문제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보고서는 당과 연구원 공식 입장이 아니라며 실무자들에게 주의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유감표하신 거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발표한 게 다예요? 연구원 명의로 나온 보고서인데 연구원 입장이랑 좀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 맥락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민주연구원을 총선 병참기지로 만들겠다며 국내외 광폭 행보를 보이던 양정철 원장이 정작 발밑에서 터진 이번 문제엔 얼마나 책임 있게 나설지 주목됩니다. 예, 오늘도 시사평론가 김수민 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어제 이 얘기부터 먼저 좀 해야 되겠죠? 이 보고서라는 게 특별한 겁니까? 아니면은 어쨌든 싱크탱크에서는 보고서를 계속 만들어내도록 돼 있을 테니까 네. 그냥 일반적으로 이를테면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는 그런 보고서의 하나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네, 보고서 자체 내용은 이제 뭐 다른 기관에서 있었던 여론조사를 가져와서 네. 그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하면서 이제 뭐 정세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고 또 예측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것이 의원들 전원에게 발송이 되었다는 건데 의원들이 뭐 민주당의 의원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거대 다수 정당이고 네. 또 그렇게 해서 유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큰 것이죠. 그리고 사실 지금 현 시점에서 과연 총선 때 한일 갈등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거를 내다본다는 것 자체가 좀 예측 자체로 무리가 있는,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왜 하필 지금 이걸 예측을 해서 의원들한테 돌렸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마추어적인 그런 행동이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 여부를 떠나서 네. 지금 시점에서 총선이 물론 가깝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내년 4월이니까 아직도 시간이 꽤 있는데 벌써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슈를 가지고 내년 총선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보고서를 낸다는 게 시의적절하지 못하다.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스스로의 관점에서 봐도 그게 지금 굉장히 급한 뭐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왜 굳이 그렇게 해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돌렸는가. 그리고 내부 보고서라고만 할 수 없는 거는 의원들 여러 명한테 전달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밖으로 드러나기가 되게 쉬운 일인 것이죠. 글쎄요, 유출 여지가 뭐 있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기는 한데, 근데 민주당 내 싱크탱크에서 뭔가 보고서를 만들고 그거를 그 의원들이랑 공유하는 네. 거는 크게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지 않나요? 원래 이제 공유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공유하기에 현재 적절한 내용인가. 적절한 내용이 아니다. 그것은 혹시나 뭐 밖에 알려지지 않을 줄 알고 그랬다면은 더더욱이나 좀 안이하게, 순진한 거죠. 안이한 거고. 안이하고 예, 순진하게 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걸리는 게 이제 어쨌든 이 민주연구원이라는, 그러니까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이제 수장이 이제 양정철 시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이번 사태를 가지고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그동안에 소위 말해서 양 원장이 상당히 광폭 행보를 보였는데 뭔가 브레이크가 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더군요. 아무래도 지금 타정당 반응들도 심상치 않습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야 원래 민주당이라든지 또 뭐 소위 친문, 청와대 이쪽이 비판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터졌을 때 과거에 했었던 반응들, 그런 비판적인 반응들이 당연히 나오는데 예. 민주평화당까지도 이제 양정철 원장의 그런 행보를 직격탄을 날리면서 정동영 대표가 직접 나서서 해임을 해야 된다.
양원장을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외교적으로도 민주당 여당이 이러한 어떤 총선에 끼치는 한일 갈등의 영향을 뭐 대놓고 뭐 그 유리하다 이렇게 분석한 것이 외교적으로도 부적절하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민주평화당에서는 이제 즉각 해임하라 이런 입장을 내기도 했고, 또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에도 초당적 협력에 찬물을 끼얹었다. 네, 그 한일 갈등 이슈를 당들끼리 다 같이 모여서 뭐 합의도 하고 같이 공동 외교를 하기로 했는데 민주당한테 유리한 그런 소재로 비춰지는 그런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정의당에서도 좀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결국 본인이 이제 그동안의 모습이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여기서 이제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냐 이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주의를 주는 엄중하게 좀 그런 태도를 취했고,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서훈 국정원장과의 뭐 사적인 회동이라고는 했지만 한번 했었죠. 그래서 그런 회동이라든지 또 재계를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연구원 원장인지 그 여당의 정책위의장인지 두 임무는 사실 굉장히 분간해서 봐야 될 그런 일인데, 어떻게 보면은 좀 연구원장이라고 하는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런 통념에 비춰서는 너무 이렇게 권력이 좀 강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들을 연출을 해왔고, 이번 기회에 이제 타 정당 반응도 나쁘고 당 내에서도 분명히 강한 비판이 있을 것이고 지지층에서도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에게 더 해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용한 행보를 걸을 가능성이 더 커졌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저렇게 지금 화면에서 봅니다만은 뭐 어떤 도지사들, 그러니까 이쪽 민주당 쪽의 도지사들이라든가 이렇게 만나는 어떤 그런 행보들이 있었는데 뭐 기업인들도 만나고 보여지던 것들이 이제는 안 보여지는 상태에서 이루어질 것 같다. 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어떤 특정한 사람이 그리고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실세처럼 이렇게 비춰지게 되면 정권에 대한 부담이 되고 또 반감이 생기기 때문에 양 원장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자중하지 않을까 그렇게 또 전망을 해봅니다. 예, 우리 국회의원들이 오랜만에 합심을 해서 일본에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일단이 이제 귀국을 이제 하는데 오늘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 들려오는 얘기를 보면은 사실 뭐 구체로 딱 손에 잡히는 어떤 뭐 결과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방문 자체, 그다음에 일본 의원들과 만남 자체를 우리가 폄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만나러 간 것 자체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여러 당의 의원들이 같이 방문단을 구성해서 간 것은 잘한 일인데 조금 뭐 유감스러운 일들도 있었죠. 자민당 간사장과의 면담 이게 연기가 되다가 취소된다든지. 결국 못 만났군요. 네, 뭐 문전박대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화이트리스트 국가 제외 여부 이것이 이제 목전에 다가와 있는 상태인데 조금 일찍 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글쎄요. 그런 건 그렇죠. 아쉬움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또 뭐 일본 정가의 분위기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듣고 전달이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뭐 자민당 소속의 한일 연맹 회장, 그 일본 측 의원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건 부당한 조치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을 또 전해오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비관적인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된 것은 사실이고, 그 한편으로는 지금 오히려 이제 강경화 외무장관을 통한 일본과의 회담 이쪽으로 무게가 쏠리는 그런 분위기라서 이번 기회에 한국의 어떤 의원 외교, 국회 외교의 역량 이런 것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금 실기했죠. 시기도 좀 늦었고 가서 사실은 뭐 저렇게 자민당 간사장을 만나지 못했다는 건 사실은 그냥 뭔가 의미 있는, 그러니까 실력을 있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아베 정부에 뭔가 목소리를 집어넣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도 사실은 가서 뭐 돈만 쓰고 제대로 한 게 뭐냐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 할 수도 없는 문제였고. 그렇죠. 예.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으로 하려면 뭔가 좀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 피하기 어려울 것 같네요. 우리 쪽 얘기를 좀 해보면 황교안 대표가 당무에 복귀했는데 원래 휴가 예정이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휴가 예정인데 뭐 대통령부터 해서 휴가를 취소하는 분위기고 제1야당 대표가 마냥 떠나 있는 간다. 것도 부담이 되는 것이죠. 또 화이트리스트 국가 제외 문제는 코앞으로 다가와 있기 때문에 가더라도 사실 뭐 늦여름이라든지 이때 가도 되는 거니까 일단은 당무에 복귀를 했고, 이제 친박에 빚진 것이 없다라는 언급을 또 함으로써 이목을 모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당내 친박 비박 이 구도가 아직까지도 위력을 발휘하고 있고 이제 친박당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고요. 당장에 홍준표 전 대표만 해도 그런 지적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언급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 친박 비박을 끌어안을 수 있는 이런 리더십을 황 대표가 갖고 있느냐에 관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친박 비박을 다 껴안고 현재의 자유한국당 대우를 잘 유지한다. 이것에 성공을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는 두 가지는 포기를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예. 한 가지는 우리 공화당과의 합당. 그러네요. 네. 왜냐하면 그것은 비박 쪽에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그렇죠.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른미래당과의 연대나 합당. 이것도 포기를 또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내부적으로만 어쨌든 그렇죠. 움직여야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현재 이제 형성되어 있는 비박, 친박 이 구도 속에서의 자유한국당 이것을 사실 추스리고 껴안고 가는 것도 굉장히 버거운 일이 될 텐데 어쨌든 그 일을 해 나간다는 것은 좀 이제 우리공화당이라든지 또 다른 쪽으로는 바른미래당과의 관계에서는 조금 성과가 없을 가능성이 더 커졌고 물론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우리공화당하고 뭐 통합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을 뚝 그을 수는 없는 문제겠지만 일단은 내부부터 추스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가능성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내부 단속을 한다. 내부의 어떤 그런 결속을 다진다. 근데 뭔가 그렇게 결속을 다지고 분열을 이렇게 정리하고 이제 하나로 이렇게 뭉치게 하려면 뭔가 맞아 그게 더 중요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개파라든가 어떤 뭐 친박이 비박 이런 거 관계없이 한국당 내에서 그런 것들을 황 대표가 끄집어낼 수 있을까요? 그 중요한 부분이 뭐 일단은 자신에게 친박 대 비박 이런 게 머릿속에 없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이게 없다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닌 것이고 그러니까 일단 시작이 출발점이 이제 친박 쪽이니까 그리고 친박하고 비박을 뭐 대충 시침질하듯이 봉합해서 가는 것도 큰 의미는 없는 건데 그렇다면 황교안 대표의 숙제는 이겁니다. 이거는 잘하면은 바른미래당이나 우리공화당을 지지하는 시민들까지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인데 당내 구도에 함몰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예, 그 비전이 제시가 되면 당내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뒷전으로 밀려나는 그런 효과가 있을 텐데 미래 비전. 네.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황교안 대표가 정부를 비판하는 것 이상 수준의 어떤 비전을 제시하지를 못했던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글쎄요, 이 한일 갈등이 만약에 좀 잦아들고 이러면 늦게라도 좀 휴가를 가져서 휴가 기간 동안에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황교안 대표로서는 그런 또 생각도 해봅니다. 주변에서 근데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게 황 대표가 정치를 오래 했던 사람은 아니니까. 네. 박지원 의원도 그 문제를 항상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주변에서 좀 정치적으로 약간 단수가 높은 분들이 조언을 그러니까 이를테면 참모들이 좀 좋은 정치 참모들이 좀 있어줘야 될 텐데 현재 한국당의 어떤 그런 황 대표가 그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걸 이렇게 잘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참모 그룹들이 있을까요? 뭐 측근 참모들도 있겠고 당내 중진들도 있고 이제 황교안 대표가 뭐 귀를 닫고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거꾸로 이제 여기저기 말들을 너무 많이 상반된 말들을 이것저것 다 지키려다 보니까 행보가 엉키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쪽에다가 조금 더 기회를 트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아까 전에 민주당의 민주연구원 얘기도 나왔지만 지금 자유한국당의 연구원이죠. 싱크탱크가 있죠. 여의도 연구원이 있고 거기 마침 이제 김세연 의원이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교체된다는 설이 있었지만 그 자리에 있는데 김세연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합리적 보수, 개혁적 보수의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그런 의원이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예를 들면 제가 한 명만 예를 들자면 김세연 원장에게 충분히 기회를 줘서 거기서 나오는 아이디어들을 좀 충분히 흡수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지금까지 최근 몇 년 동안에 여의도 연구원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게 자유한국당의 쇠퇴하고도 맞물려 왔는데 그런 부분 쪽으로 한번 황교안 대표가 유념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리고 지금 한일 간의 이 갈등 문제에 있어서 야당이 뭔가 이렇게 주도권을 쥐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그러니까 뭐 물론 뭐 여당이 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냐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은 이럴 때 오히려 그 다음을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갈등 문제 해결된 그 다음에 뭔가 내놓을 어떤 비전 뭐 이런 걸 준비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군요. 근데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러다 보니까 황 대표의 그 대선 주자와 관련된 개인 지지율도 계속 떨어지더군요. 지금 표가 나옵니다만 이제 20%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한때는 꽤 높았었는데요. 이낙연 총리하고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조금 더 눈여겨볼 부분은 사실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의 이낙연 총리 지지도가 올라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주당 소속 주자들이 이낙연 총리를 추격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낙연 총리가 일종의 반사이득을 입은 그런 측면이 없지 않고요. 그리고 황교안 대표 지지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고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의 다른 대선 주자가 부상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자유한국당 자체의 어떤 외연 확장이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지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당권이라든지 차기 대권에서의 어떤 그 당 후보로 출마하는 거라든지 이쪽에서는 아직까지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재밌는 건 이걸 보니까 유시민 이사장은 완전히 이제 그에서 네. 빠진 모양이네요. 이제. 일단 빼달라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빠졌고. 보면 민주당 쪽은 이낙연 현 총리, 그다음에 이재명 경기지사, 그다음에 박원 서울시장 이 세 명이 일단은 그 6위권 안에서 보이는 거고 네. 한국당 쪽에서는 황교안 대표밖에는 좀 없죠. 그다음에 유승민 하고 심상정 이렇게 의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순서는 뭐 그렇긴 한데요. 아직 뭐 워낙에 이제 그 선거 때까지 많이 남기도 하긴 그렇습니다. 했으니까. 그리고 또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제 실제로 대선 주자로 나올지 여부도 사실은 좀 봐야 되는 거고. 네. 근데 최근에 한일 사태와 관련해서 봤을 때는 일본 측에서도 자기네들 그 협상 파트너로 이낙연 총리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네.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그 무게감이 올라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김성태 의원 얘기를 또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 대통령 아들인 문준용 씨 쪽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다는데 뜬금이 없어서요. 네, 이게 약간 습관 같은 건데 김성태 의원이 본인한테 의혹이 제기될 때에 여러 차례 그 대통령 아들인 문준용 씨 얘기를 같이 꺼냈었습니다. 작년 12월에도 문준용 취업 특혜도 같이 조사하자. 이렇게 이제 좀 끌고 들어가는 전술을 펴고는 했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문준용 씨 얘기를 꺼내면서 자신의 어떤 결백함을 주장하는 동시에 문준용 씨 공소시효는 존중돼야 되고 왜 나와 우리 딸의 공소시효는 이렇게 검찰이 문제 삼아도 되는 거냐.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이중잣대를 펼치면서 정치 검찰 노릇을 하고 나는 탄압하고 문준용 씨는 봐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인데 프레임은 참 낯익은 프레임이긴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공소시효라고 한다면은 문준용 씨 같은 경우에 뭐 취업 관련 의혹을 가지고 고소당한 적이 있어야 될 텐데 고소당한 적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본인도 고소한 건 아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소시효란 말이 적용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라고 해서 지금 문준용 씨 쪽에서도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예,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나오네요. 반박 내용을 좀 들어보면 문준용의 공소시효 이게 대해서 김성태 의원 언급이 이제 네. 한 번도 형사고소를 당한 적 없다. 지금 딱 그 말씀을 우리 평론가 김평론가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재판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도 결국 자기한테 유리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정치인이라면 뭐 이게 정치인이라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구차해 보이거든요. 네. 오히려 자신한테 주어진 의혹은 남들을 끌어들이지 않고 그 의혹 자체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그런 것이 보여야 될 것이고 김성태 의원이 할 수 있는 항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정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너무 엮여 있는 것이고 이제 뭐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뭐 이 정도 수준일 텐데 이제 다른 사람을 끌어들인다는 거는 오히려 자신은 떳떳하지 못한데 왜 나만 처벌하느냐 그런 식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는 더더욱 현명하지 못한 그런 처사가 되겠습니다. 저도 좀 그 말씀을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 정도면 사실은 상당히 중진급인데 네. 그 뭐 여야를 떠나서 정치인으로서 정치 생명에 상당히 좀 생채기가 이번 일로 인해서 크게 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문준용 씨는 KT하고 무관하기 때문에 뭐 다른 문제인데 이제 김성태 의원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KT 관련해서 몇 명 정치인들에 대한 의혹들이 또 나돌았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나만 탄압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검찰에서 또 법원에서 유념해야 될 부분인데 혹시 김성태 의원 말고도 KT에 연루되어 있는 어떤 정치인이 있다면 엄정하게 수사를 당연하죠. 하는 그런 기회를 또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뭐 보통 3선, 4선 뭐 적어도 사실 재선만 해도 네. 중진이라는 표현을 좀 정치인들한테 좀 하는데 중진이라는 표현이 그냥 선거에서 여러 번 이겼다라고만 쓸 수 있는 표현은 아닌 거잖아요. 그거에 네. 걸맞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를 이제 바란다는 뜻에서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대도 해주고 존중도 해주는 건데 김성태 의원의 최근의 모습을 보면은 중진으로서는 좀 무게감이 굉장히 좀 낮은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자꾸 보여서 좀 이건 사실은 좀 아쉽기도 좀 합니다. 좋은 정치인이 갈 수 있을 분이 그게 안 되는 것 때문에 오늘 말씀 잘 듣습니다,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 어쨌든 8월 2일은 당장 내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있고 당장 오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미일 이 3국 외교장관 회담도 예정이 좀 돼 있습니다.
글쎄요, 기대를 많이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는 뭐 전문가들도 말씀을 하십니다만 그래도 일말의 기대감을 갖고 어떤 결과들이 나올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